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3월 8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한 영상이고요. 이거 이번 개미는 다르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자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유동성이 우리나라에 뭐 1000조 이상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증시로 유입되는 흐름들이 최근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는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그러면 시장이 좀 돌아서면 이제 요런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수급은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개인이 살 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신용이 늘어나면서 사니까 부채를 활용해서 계속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큰 변동성이 나오고 하면 이 물량들이 다 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개인들이 투매가 나올 때, 반대 매매, 강제 매매가 나올 때 보통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았던 흐름들이 18년도 10월 그리고 19년도 10월 달에 그렇게 나왔어요. 개인 신용이 털리면서 바닥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버텨서 반등이 나올 때 신용이 줄어드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자금이 이제 계속 유입이 되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은 지금 공매도 물량을 굉장히 최대치까지 끌어놓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들어오는 구간이 만들어지면 이제 시장은 버블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개인 투자자, 개미라고 하지 말 걸 그랬다. 개인 투자자들 수급은 과거랑은 성향이 되게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폭락이 나왔는데 제가 시황 이야기들을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으니까.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V자 반등 확률이 80% 이상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반등이 월요일날은 모르겠다. 월요일은 반반이고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목요일날, 이번주 목요일날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요런 부분에서 어떤 포지션들이 나오면, 자, 요번 주나 다음 주부터 바닥을 잡고 V자 반등할 가능성이 2 이상 되는 것 같다 라는 코멘트들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추가 악재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유가 폭락이 나왔죠. 이게 감산 합의 중이고 뭐하고 했으니까 보통 사람들의 스탠스가 감산을 하게 되면 이거 감산 합의에 성공해서 감산을 하게 되면 유가가 슬 올라가고 뭐 요런 흐름으로 하락이 방어되고 요런 흐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틀었습니다. 지금 뉴스 나온 것들을 보면 러시아가 틀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우방국이니까 이게 털기가 힘들어요. 이 뭐라 그래야 되지? 합의 내용들을 이제 감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털기가 힘든데, 러시아에서 했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 이게 지금 오펙에서 지금 계속 감산을 해서 유가를 해서 가격을 잡아놓으니까 미국 셰일 기업들이 오히려 증산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만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데도 생산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되게 낮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한 10불 내에 되는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거 러시아 같은 경우도 10불에서 뭐 30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사이 어디에 있을 거예요. 사우디는 이제 한 10불 정도. 그러면 이게 유가를 만약에 20불에서 25불까지만 떨궈버리면 다 망하거든요. 미국 기업이라든가 뭐 이게 줄도산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캐나다라든가 또 나머지 그 생산하는 국가들 중에 이란이랑 러시아랑 사우디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거의 주초상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이제 금융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채 시장까지 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이거 돈 빌려주고 뭐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다 파산하고 뭐하고 하면 요 부분의 리스크가 번지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오늘 폭락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시기가, 자, 코로나라는 이슈로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자,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흐름에 있는데 여기다가 요런 것까지 때려버리니까 뭐 폭락이, 역사적인 폭락이 나왔다 그래요. 지금 한 30% 이상 유가가 빠지는 것 같으니까, 요렇게 빠진다는 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던 일이래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랑 사우디, 이란 같은 경우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깝깝한데, 자, 러시아에서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증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발표를 한 건지 이거에 찌라시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아무튼간 증산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국가들의 뭐 10%뭐 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표밭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재산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무슨 의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라 그래야 돼? 음모론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슈로 공장을 멈춘 것도 중국에서, 공장을 멈춘 것도 이제 뭐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라는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이게 이제 멈추고 뭐하고 한 건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포지션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웃긴 거지. 이게 오펙에서 그냥 딱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오펙에서 계속 감산을 해서 가격을 유지시키려고 그러니까 미국 셰일 기업들만 오히려 호재를 보는 그런 구간에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셰일 기업이라는 게 유가가 급등을 해도 문제고, 이게 그러니까 생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구조 같은 게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부분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러시아라든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산해서 득보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낮으니까 생산원가가 높은 국가들은 생산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치킨 게임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지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이런 부분들로 번지는 것 같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뭐 빠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산업 기반이 보면 뭐 생산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 생산량이라 그래, 뭐라 그래? 매장량은 굉장히 많지만 생산 단가 같은 게 높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망한다. 그래도 미국의 이제 산업 구조를 보면 지금 뭐 팡이라고 그러는 것들만 봐도 어때요? 거의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사실 진짜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인데, 자, 코로나 악재에 의해서 지금 센티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요런 추가 악재가 나오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거다라고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유가는 이제 뭐 더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점점점 이 시장에 이제 반영하는 부분들은 작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핵심은 역시 자, 코로나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진행을 해볼 거고, 제가 이제 V자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들은 뭐냐면, 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보면 지금 유럽에서 가장 난리 난 나라가 이탈리아죠. 자, 이태리인데, 이태리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중국에서 우한 봉쇄했던 것처럼 북부를 뭐 봉쇄한다, 뭐 인구의 3분의 1인가 언젠가를 봉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서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대유행이 이제 끝나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요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어떤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더 그거는 미국이 지금 50bp 인하를 했어요. 50bp 인하를 했는데, 자, 금리 인하가 추가 인하가 50bp가 더 나올 거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많습니다. 뭐 근데 이게 금리 인하는 사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부분들이라서 추가 하락이 오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말고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되게 낮은 수준이라서 여기서 더 낮아진다 그래도 부채가 더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요인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요 카드를 지금 꺼내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코로나가 잡히는 구간이 나오면 시장은 빠르게 버블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바닥만 어느 정도 잡히고 뭐하고 하면 이제 뭐 확률이 한 80% 이상은 이제 상방으로 잡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슈가 여기에서 20% 그럼 마이너스 20%가 뭐냐?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장기화. 올해 내내 전 세계가 이제 뭐 서로 왕래도 못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장기화되고 하면 그러니까 5월에서 한 8월 이내에 잡히지 않으면 요거는 거의 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 보호무역.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1차전을 치렀고요. 미국과 유럽이 이제 2차전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 부분들이 또 이제 불거지고 하면 요것도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이랑 싸울 때랑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확률이 5%도 안 돼 보이고 코로나 요 부분들이 이게 장기화가 진행이 돼서 장기화라는 거는 이게 오래 간다고 장기화가 아니에요. 일단 치료제만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고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치료제만 나와버리면 공포감이 수그러들 거니까 끝나는 거고 치료제가 뭐 이때까지 안 나오는데 이제 확진자들이 다시 또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공장들이 뭐 연속으로 멈추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금융위기로 치닫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확률도 얼마나 되냐? 요걸 이제 10% 미만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확률은 전부 다 반등 확률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 악재가 나온 부분들을 보면 유가 폭락. 요것도 그러니까 금융이 뭐 마비비 되는 수준으로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까지 지금 밸류를 리스크가 입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엮였는데 우리나라에는 저는 호재 요인만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들었는데 달러가 이제 약세로 진행이 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죠. 오늘 제가 장이 4% 빠지는데 되게 괜찮다. 지금 이 정도 빠지는 거는 굉장히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S&P라든가 뭐 요런 데들이 지금 선물 지수가 한 5%씩 폭락을 하고 있어요. 5%씩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날 같으면 이럴 때 한국 증시는 7% 8% 빠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빠지고 5% 미만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보다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훨씬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중국이 제일 강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중국과 한국이 지금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이라든가 한국이 보면은 어때요? 수입국이죠. 원유 같은 경우도 수입국이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거는 사실 금융 리스크로만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유가 하락은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런 거 원자재 사다가 요거 이제 뭐 만들어 갖고 중간재 해갖고 중국에 갖다 팔고 요런 거 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는 부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는데 안 좋을 만한 산업군들이 한국에는 뭐 비율로 치면은 뭐 5% 미만일 것 같아요. 10%는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일단 조선업에는 굉장히 안 좋겠죠. 조선업항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것도 보면은 뭐 벌크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빼고는 그러니까 LPG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 경쟁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수주량이 많이 잡히고 뭐하고 하는 건데 유가가 이제 많이 하락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둔화가 또 있을 수 있고 뭐하고 하니까 오히려 요런 데들은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뭐 사실 유가가 지금 떨어지는 동안에 이제 같이 빠지고 있는 게 보면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오일이라든가 요런 데들도 보면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이제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기 손익은 안 좋게 찍힐 수 있겠죠. 왜냐면 유가가 폭락했는데 비싼 구간에 사서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여기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근데 원래 마진을 남기는 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매도 가격은 낮아진다 그래도 요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20불이든 언제든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결국은 튀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유가도. 왜 그러냐? 20불 밑으로 내려가면 줄도산 해가지고 사우디, 뭐 이란, 러시아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생산을 계속 한다 그래요. 다른 데들은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동 감산이죠. 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생산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니까. 그럼 이런 치킨 게임도 결국은 마무리된다고 가정을 하면 승자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사우디, 뭐 러시아, 뭐 등등. 그리고 일단 미국, 캐나다 이런 데들은 다 손 놔야 되겠죠. 그리고 중동에 있는 뭐 생산량이 생산을 많이 하지 않는 나라들은 당연히 규모의 경제니까 생산을 조금 할수록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다 중단해서 그런 나라들은 다 망할 수도 있겠죠. 막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질 거냐? 또 요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요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호재 요인이다. 거기다가 이제 달러 약세. 그러니까 워낙 환율 같은 부분도 보면 2018년도 10월달 같은 경우 보면 자 1230원까지 이제 폭등을 했어요. 자 2019년도 8월달에 폭락이 나왔을 때도 1230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1200선을 왜 지키고 있을까요? 달러가 약세로 오니까 지금 이런 리스크 요인들 입혀줘도 자 환율이 여기에서 방어가 되고 있는 건 말이에요. 오늘 일본 증시가 한국보다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달러랑 연동성이 훨씬 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달러랑 반대로 가는 거고 중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보다 강한 이유는 그거다. 요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전자산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미국 달러라든가 미국 증시가 대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다 몰려가는 구간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 증시, 한국 증시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론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미국, 유럽 이런 데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안정세만 찾아가면 반등이 안 나도 중국하고 한국은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장 내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일 만약에 미국 증시가 지금 선물이 한 5% 정도 빠지니까 5% 이내에 폭락하면 우리나라는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5% 이상 폭락을 해서 만약에 7%, 뭐 10%,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진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추가 하락이 나올 거고. 그래서 내일 흐름은 모르겠는데 요번 주나 다음 주에 바닥 잡고 V자 반등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드린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꼬여서 차분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지만 한 번씩도 생각을 해보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한테 그게 악재운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돼 있는 게 자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가 요런 분위기 어떤 분위기가 잡히면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부양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11조인가 뭐 추경이 나왔는데 이거 갖고 안 된다. 자 40조로 확대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중국에서도 대규모 추경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다 뭐 양적 완화 얘기까지 나오고 뭐하고 하면 글로벌 증시는 버블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아직 금융위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버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볼 문제고 지금 당장 바닥에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번 주 다음 주쯤 되면 요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을 또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원유 같은 경우는 매장국 생산 비용을 보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망한 나라니까 일단 캐나다 같은 데들은 죽어버리겠죠. 자 이라크 같은 데나 이라크, 이란, 뭐 사우디 여기에 러시아. 근데 러시아가 생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우디는 일단 자 10불 미만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란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불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지금이 뭐 29불까지 뭐 빠진 것 같아요. 오늘 한 30% 이상 폭락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30-40%더 빠져서 만 20불 밑으로 빠져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캐나다라든가 미국에 있는 오일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냥 줄도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중도산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자동 감산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기 전에 사우디는 이제 뭐 미국의 우방이니까 트럼프 형님이 사우디한테 어떤 뭔가 뭐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고, 문제는 러시아랑 트럼프랑 붙으면 러시아가 말을 듣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러시아가 만약에 말을 안 듣게 되면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런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트럼프 형님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어떤 협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거는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미국에 있는 오일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꼭 악재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만약에 경제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 2차 협상 같은 부분들도 이제 뭔가 막 강하게 싸우기가 힘들어요. 경제가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랑도 지금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강하게 싸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면은 이제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하방 요인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온 행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작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래도 사실 뭐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부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호재 요인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제가 또 이제 수급 같은 부분에서 또 시그널을 하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2018년도 10월 달에 폭락이 나올 때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하락이 시작될 때 신용이 11조 7천억이었어요. 자, 폭락이 나오면 어때요? 자, 신용이 한 2조 정도 털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바닥을 잡아갑니다.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5천억이 더 털려요.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반등 좀 나온 다음에 신용이 다시 늡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신용 부담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때마다 늘고 하니까 이게 한 번에 돌리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신용이라는 거는 흔들면 털리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나오면 버틸 수가 없는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V자 반등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이 또 털리니까 신용이 10조 2천억까지 줄죠. 한 3천억 줄었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빠지면서 신용이 9조까지 줍니다. 2019년도 8월에 신용이 9조까지 줄어요. 그리고 8조 4천억까지 줄어요. 8조 4천억까지 줄었다가 또 올라가면서 1조가 늘었어요. 어때요? 자, 지수가 이때 이 자리보다 지수가 위로 올라왔는데 신용은 어때요? 줄었죠. 여기에서 뭐가 포인트냐면, 자, 주가가 빠지는데 신용이 이렇게 털렸죠. 그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신용이 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신용이 안 빠졌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보면 9조 근처까지 이제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신용이 털리고 올라가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신용이 더 털릴 가능성이 있어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신용이 늘어나면 또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돌아서는데 신용이 줄어드는 포지션이 나오면 이거는 버블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줄어들어 버리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신용이 줄어들어 버리면 공매도 자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쉽게 털릴 자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공매도 자금, 해지 자금이 들어오면서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버블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수급 요인입니다. 지수가 오르면서 신용이 느는 게 정상인데, 개인 신용은 항상 그래요. 지수가 오르면 분화방처럼 달라들어서 신용이 느는데, 처음에 2019년도 구간에서 이제 올라올 때 보면 신용이 10조 5천억보다 더 느는 게 정상인데 안 늘어. 자, 지수가 빠질 때 저가 매수라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신용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요인이잖아. 빠지는데 신용이 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었으면 더 안 좋은 요인인데, 이게 보니까 신용은 줄면서 개인 매수세가 늘어나요. 신용이 준다는 거는 반대 매매가 나가고 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매도가 찍혀야 되거든. 근데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뭐냐를 봤더니 예탁금이랑 급증하면서 매수세가 지금 뭐 오늘도 보면 1조 한 2천억 샀죠. 개인 자금이.
개인자금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탁금이 계속 늘고 있어요. 자,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수급 주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요인들의 하나가 뭐냐면, 개인 자금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자, 개인 자금이 들어올 때는 부정적인 이유가 신용이 늘면서 테마에 쏠려요. 신용이 늘면서 테마에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삼성전자의 거의 한 8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자금,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지수를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 지수를 끌고 가는데 개인 수급이 지수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유가고 뭐고 지금 뭐 코로나 이슈고 보면 1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좋게 안 나오겠지만 2분기, 3분기부터는 이연 효과라는 게 있어서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들 전에도 이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런 부분에서 만약에 IT가 더 이상 빠지지만 않고 지켜준다 그러면 개인 자금이 그러니까 털리지만 않으면 요거는 V자 반등이 시장 버블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수가 지금 구간에서 2300, 400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이 돌아서는 흐름이 보이면 유동성은 눈치 보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버블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흐름들이 부동산이라는 게 유동성이 부동산으로만 쏠렸던 이유는 부동산이 이제 폭등하고 뭐하고 하니까 전부 여기로만 돈이 들어가는데 증시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 유동성이 빠르게 증시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 버블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저런 요인으로. 왜? 여기서 유동성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요인은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가 어디예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자, 코로나 이슈가 가장 먼저 있었던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요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물론 사실이라면. 이제 중국은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게 공산국가다 보니까 신뢰를 못 한단 말이야. 자,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발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데 여기에다 이제 지금 한국은 어때요? 오히려 신뢰를 주고 있죠. 이런 신뢰 부분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리에서 한국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기업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확산세 추이가 주는 구간이 어디예요? 자, 2월 5일이에요. 2월 5일을 까만색 동그라미 쳐놓은 게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요때부터 어때요? V자 반등이 들어오고 코로나가 시작된 구간이 여기예요. 근데 어때요? 오늘도 이제 빠지긴 했지만 어때요? 이 자리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데.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위안화가 그리고 엄청 강세예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고. 자,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중국이 높아요? 미국이 높아요? 자,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한 20%에서 30%대 됩니다. 25%에서 30% 될 거예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아무튼 20%에서 30% 정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인가 17%인가 20% 내외 될 거예요. 17%인가 몇 프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이 미국에다 비중보다 30% 정도 더 높습니다. 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 수혜의 폭이 훨씬 커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강한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연동돼서 일본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19년도, 18년도 10월 같은 경우나 뭐 요럴 때는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약했던 이유는 뭐예요? 중국이 쌈박질 했는데 지는 모양새니까. 요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확진자가 가장 먼저 감소하고 먼저 매를 맞아가지고 오히려 중국 증시, 한국 증시는 굉장히 글로벌리 가장 강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자금 유입도 오히려 빨라진단 말이에요. 자, 속도를 붙여줘요. 야, 지금 얘네가 강하네 하면 따라잡는 물량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투기 세력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 V자 반등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보면 자, 우리나라를 보면 어때요? 자, 35,000명 고점을 찍고 지금 여기 내려온 구간이 어디예요? 이게 내려오기 꺾이기 시작한 구간이 3월 3일이에요. 자, 그 구간이 이 까만 동그라미 그려놓은 구간입니다. 지금 지수 위치는 요 정도 있죠. 요거는 어때요? 자, 코로나 이슈로는 요까지 안 빠지고 바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요, 저는. 요건 새로운 악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유가 폭락.
부분에 악재요인이 나왔으니까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도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이거 호재 요인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생각하는 순간 어때요? 자, 빠르게 돌아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어때요? 지금 환율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달러가 그리고 위안화가 이거 뭔 말이에요? 야, 중국 사겠네. 중국 사면 한국도 사겠네. 이런 부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유럽하고 미국도 이런 부분들이 꺾이는 흐름이 언제 나올까? 제가 1, 2주, 요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요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일 시점이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목요일날 이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포지션일 거예요. 내가 이거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이제 선물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제로 포인트가 되니까, 요 구간에서 빠르게 이제 뭐 물량이 줄어들고 어쩌고 이런 흐름들이 선물에서 변동성이 큰 상방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 흐름에서 변동성이 큰 상방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일단 급반등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매물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매물이 나야 되는데 매물이 안 나와. 신용 물량만 털리고 신용이 줄어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때요? 자,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오고 하면 매물이 안 나오면 어때요? 증시는 점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8년도 10월, 19년도 8월 이게 지나고 나니까 계좌가 어떠냐 다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20년 1월, 2월이 지나간 다음에 어때요? 요거보다 훨씬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거. 내가 만약에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뭔지 체크를 해보는 거고, 맞아 들어간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도 또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승 요인은, 자, 미국의 50bp 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 가능성이 높다. 금리를 내리고 높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내려봐야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게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 금리 금리 내려봐야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자, 추경이라든가 오히려 뭔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 금리 인하보다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쉽게 말하면 화폐 가치를 떨구는 건데, 화폐 가치 떨궈봐야 경기가 좋아야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요런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퀘스천이 딱 나오면 요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뭔가 정책적인 부양책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금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 자,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랑 갭 차이가 되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왕따가 됐어요. 근데 한국이 이제 미국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게 되면 어때요? 자, 2017년 같은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미국 금리가 1%, 1.2%. 자, 한국 금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음에 50bp 인하가 또 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 100% 확률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뭐, 미국 연준에서 3월달인가? 언제 뭐 할 때, 아무튼 이렇게 또 지금 추가 인하가 막 기대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 금리는 해봐야 뭐 0.25%나 인하하겠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라서 인하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때요? 유동성은 더 늘어나는 거야. 이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부동산으로는 못 가. 규제 이빨 해놓으니까 부동산은 못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뻔히 보인다는 거죠. 이 유동성이 들어오면 무조건 버블장으로 가는데,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시장이 돌아서서 간다라는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는 거는 들어온 것도 아니지. 지금 이 유동성이라는 건, 이게 지금 유동성이 1000조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놀고 있는 돈이 1000조라는데, 이게 10%만 해도 100조란 말이에요. 지금 뭐 개인들이 산 거 한 5조 뭐 이런 건 들어온 돈이 아니란 말이지. 진짜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시장이 막 버블로 갈라 그러고 좋은 이야기들이 막 들리고 해야 이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분화방처럼 따라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이 자금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자금한테 떠넘기고 우리는 다시 기다리는 거야. 유동성이 마를 때까지. 그래서 조금씩 나눠 파는 거죠. 요런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달러 약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폭 뭐 요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유동자금이 1천조 이상 뭐 사상 최대라 그러는데 이 돈이 갈 데가 없어갖고 어디 짱 박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드디어 보였다는 거죠. 자, 부동산 규제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지금 이게 덜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면 증시 반등이 진행이 되면 증시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버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무조건 부양책을 글로벌리하게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책 공조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면 지금 트럼프는 여기저기 다 싸우자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스탠스가 이렇게 공조로 바뀌어버리면 요거는 또 날아갈 만한 요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라서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요런 부분들은 이제 뭐 좀 불확실한 부분인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만 빼고 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공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만 왕따 되면 더 좋다. 지금 유럽 같은 데가 지금 트럼프랑 지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원래는 우방국이 되게 많은데 영국이고 캐나다고 지금 딱 내용을 보면 일단 화웨이 문제로 엮인 것도 보면 뭐 미국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최우방국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삐걱대고 있죠. 뭐 방위비부터 해서 막 이런 것들 얘기 나면 삐걱대고 있잖아요. 우방국들이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전 세계가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으로 가면 전 세계를 제재할 수는 없잖아.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우방국들이 많아서 힘이 제일 세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특정 집단을 딱 해서 제재를 하면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손잡는 흐름으로 가면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미국 증시 사야죠. 미국만 이렇게 나홀로 뭐 왕따 되는 흐름들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미국 증시를 또 사야 되는 거지. 자, 질병이 어느 정도 잡혔다 판단이 되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글로벌 GDP가 이제 뭐 다 지금 보면은 안 좋고 경기가 막 이렇게 되면 제일 걱정인 게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본이 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온 게 자, 유동성을 될 때까지 퍼부어가지고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흐름을 다 전 세계에서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계해서 이런 부양책들이 대규모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이 부양책은 코로나 이슈가 지나가야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 질병이 창궐에 있을 때는 이걸 잡는 게 먼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락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미중 무역 분쟁, 자, 미국 유럽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불거지는 거.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강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죽여버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럼 이건 민심도 완전 돌아서는 거지. 미국 경제가 좋으면서 중국만 타격받는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막 지지하고 웃고 뭐하고 하는 거지. 당장 내가 힘들어지면 지지하냐고요. 자, 문정부 지금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 어찌 됐건 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극찬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100%를 다 할 순 없어요. 인간이고 뭐하고 하니까 대통령도.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삶이 팍팍해졌어. 그러니까 욕만 하잖아요. 왜? 누구 탓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가 심한 구간에서 요 추가 리스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일단 배제하고 지금 남은 건 그럼 뭐냐? 코로나 장기화. 자, 4월에서 8월경 보면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질병이 잡히지 않으면 경기 침체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걸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막 이게 뭐 이태리도 그러고 한국, 중국. 자, 이 질병이 제일 많이 지금 막 퍼져 있는 나라들 보면 뭐 날씨가 5도? 뭐 이쪽에서 뭐 마이너스 몇 도라더라? 아무튼가 여기 근방에 있는 온도에서 제일 바이러스가 번식력이 빠르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 그런 나라들이야. 이태리,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것들이 막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나라들 보니까 거의 이런 게 온도가 비슷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구간에 이제 막 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일단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온도가 높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얘기가 없거든요. 자, 코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온도가 되게 낮거나 높은 나라들 보면 지금 코로나가 막 이렇게 확산되고 이런 흐름들이 아예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데이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치료제가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었다, 얘네가 만들었다, 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감기약이죠. 코로나라는 감기가 있는데 그 감기약이 나오면 요건 이제 없어지는 거지. 앞으로 다시 나와도 이건 별게 아닌 건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포가 지금 잠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좋아질 요인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전부 다 상방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지수는 빠지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과하게 빠지는데 확실히 우리나라는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보인 게 저번 주 제가 수요일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화요일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빠지면 견디고 올라가면 이렇게 하는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흐름을 지금 알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얘기하다가 수요일날부터 금요일날 이제 거의 요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월요일날은 내가 왜 모르겠냐 그러면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으니까 이게 어떤 추가 악재 요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추가 악재 요인이 나왔잖아요. 유가라는. 근데 요거는 생각해보니까 요것도 장기적인 악재가 아니야. 지금 만약에 이 추가 악재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만약에 2차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다. 유럽에다 관세 때린다 막 트럼프가 요런 거 나오면은 요거는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뭐 요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라는 거죠. 코로나나 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이슈거든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셰일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그 무슨 뭐라 그래. 아무튼 기름으로 밥 먹고 사는 기업들이 다 망한다 해도 요거는 뭐 코로나 이슈나 미중 무역 분쟁만큼 큰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트럼프 표에는 이슈가 되겠죠.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쪽이니까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요쪽에다가 굉장히 얘기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뭐 이거 밀어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정책을 그렇게 쓰고 뭐하고 했지만 살아나지 못했어요. 결론은. 그렇지만 요런 데들이 지지 세력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이 지금 공포에 잠식될 구간이 아니다. 기회의 요인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막 공포스러워지고 뭐하고 하면 기회의 요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우리 회원분들은 계좌 그냥 딱 보면 돼요. 2018년도 자 10월이랑 지금 보면 지금 20년 1월 요 구간 보면 지금이 뭐 지수는 더 아래에 있는데 계좌 수익률은 뭐 요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 내가 계좌 수익률이 18년도 10월에 마이너스 20% 돼 있으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제로라든가 마이너스 5%나 돼 있을 것이고 뭐 요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수 위치는 이때보다 낮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18년도 10월보다. 그러면 답 나온 거예요. 이거는 되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자, 훨씬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번에도 잘 버텨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